한전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필기 시험이 다음 주, 또 면접은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취준생 분들께서 이 한전을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공기업들을 가고 싶다라는 건 취준생들 공통적인 의견인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워라밸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안정성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전을 제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공기업은 크게 뭐 기금형 공기업이 있고 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근데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공기업들보다 보수가 더 세요. 똑같은 공기업의 워라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희망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채용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이 한전 NCS 문제를 풀었을 때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만만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관문 면접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나 허탈할 것 같아서 오늘 진짜, 네. 많은 꿀팁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쌤? 아, 네, 열심히 한번 같이 질문도 많이 할게요. 네. 면접 기출 저희에게? 질문으로 한번, 저희에게요? 네, 답변해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참 핑퐁이 좋네요. 네, 하나씩 주고받는. 네, 면접의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쌤? 일단은 뭐 여느 공기업이랑 똑같이 블라인드 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블라인드라는 거는 이름이라든지 뭐 수험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려놓고선 시작한다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즉 개인 신상 정보를 가린다는 의미지 모든 게 다 블라인드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은 다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뭐 자기소개서에서 경력사항이라든지 경험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등은 면접관들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NCS형 면접을 본다, 즉 직무 중심형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실수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일단은 제출을 다 끝내놓고 뭐 나중에 다른 데 쓰다가 여기 면접 잡히면 그때 출력해야지, 필기 통과하면 그때 봐야지라고 네네. 하면서 좀 간과하고 있다가 실제 면접이 잡혀서 그때 내가 못 썼더라 라고 하면서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제출했던 뭐 자소서든 교육사항이든 이런 것들은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한전을 지원하시거나 다른 공기업, 여타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도 스크린 캡처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놓던지 자신이 뭐라고 썼는지를 꼭 그러니까요. 챙겨 놓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 면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다 내놓고 나중에 해야지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꼭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맞아요. 캡처를 해서 파일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관문 면접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력서라든지 자소서 꼭 검토를 해보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유의할 만한 사항들 있을까요? 일단 한전 지금 현재 인턴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험형 인턴인데 지원이 동시에 중복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네. 둘 다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공채도 아. 지원하실 수 있고 체험형 인턴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전형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간도 동일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뭐 면접 전형이 바뀐다든지 기간이 좀 이렇게 중복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군데만, 뭐 갑자기 한 군데는 좀 면접을 미뤄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원은 하시되 이게 지금 중복될 경우에는 태기를 해야 된다는 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턴과 일반 공채 동시에 모두 면접 그러니까 지원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전의 면접, 먼저 직무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이제 종합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우선 직무 면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직무 면접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면접, 네. 임원 면접 가기 전에 면접, 실무 면접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안에서는 면접 하나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전공 지식, 그리고 개별, 자기소개서 질문, 이렇게 해서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대다였던 게 트렌드거든요. 면접관이 한 4분 계시는데 한 2분 정도가 외부 면접관, 2분 정도가 실제 한전 이제 그 직원
분들이 오시는데 4대 보통 그리고 지원자는 한 3명 정도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였어요. 그 네. 지원자 3명은 대부분 다 직렬이 같은 직렬. 예를 들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실 때 상경 계열로 지원하시는지 아니면 뭐 인문 계열로 지원하시는지 그게 법정으로 지원하시는지 커리큘럼이 나뉘잖아요. 그거는 동일하게 지원을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직렬로 사무직 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다른 데들 시험 보는데 보면은 면접 볼 때 특히 농협 6급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를 다 설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자들 간의 거리가 뭐 거의 뭐 2m씩 아, 진짜요? 예, 더 놓고서는 면접을 봐가지고 네. 면접관한테 얘기하는 게 입이 안 보이니까 얘기하다가 면접관도 얘기를 다 끝냈구나 하고서 끊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러네요. 3명 다 들어가지 않고 1명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면접관은 다 뭐 개인은 이번에 1이 될지 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가 된다고 한다면 면접관과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본다든지 거리가 굉장히 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형식은 좀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전공 지식 질문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 지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전공 지식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지식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공기업들 중에서 직렬을 지원하시는 경우는 네. 대부분 다 기사 자격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 지식도 그거에 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직렬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기 기사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하실 때 법정, 상경, 인문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희망 분야를 또 지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법정이면은 법률 관련 질문이 들어오고 상경이면 상경 관련 질문이 들어오고 인문사회면 인문사회 관련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출 질문을 알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직렬별로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공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직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기 직렬을 일단 예를 들게요. 전기 네.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 차이 비교. 그리고 차단기와 개폐기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실제 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뭐 저항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한다고 해서 답변이 하면은 끝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꼬리 질문이 2개, 3개씩 나오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들 그냥 떡하니 말로만 구두로만 물어보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실제 저희 스튜디오처럼 스크린을 띄워주고서는 그 스크린에다가 문제를 올려놓고 그 네. 문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PT 테스트랑 사실 다를 게 없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형식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직렬도 그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상경 계열로 지원한 직무 중에는 마케팅 전공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압 분석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네. 이런 뭐 스트롱이 뭔지, 스트렝스가 뭔지, 위크니스가 뭔지, 오퍼튜니티나 뭐 트래시 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실시간으로.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네. 아무리 전공 지식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자르긴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트렝스나 위크니스까지 얘기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오퍼튜니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는 좋았지만 그렇게 되면 되게 주눅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끊는다고 해서 중간에 끊는다고 해서 약간 위축될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이제 이게 평가가 면접이 길어질까봐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네. 이게 뭐 말을 잘못하고 있어서 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공 지식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지식이 통과를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다른 직렬, 전기라든지 기계 직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어떻게 보면 전공 시험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전공 지식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온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전공 지식을 얘기 못하면은 합격을 하냐?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같은 비교군에서 좀 더 전공 지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선호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말로 얼마나 쉽고 알기 편하게 설명을 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 지원자도 한번 볼게요. 법정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는데 국가의 손실보상과 손해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사실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률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법률 공부, 특히 민법 총칙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궁금한 게 사무직 지원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좀 전기 지식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전기 지식이 있으면 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전기 지식을 전공 질문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ohm의 법칙이 뭐냐, 뭐 전기 저항 법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사무직들한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지식이 배경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한전을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기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전기 지식이 없이 들어오는 친구보다는 그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군이라든지 이 배경 지식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면접에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어필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이 친구는 정말로 한국전력공사를 오고 싶은 친구구나 라고 확신을 얻기도 더 수월할 거고요. 마치 예전에 제가 한번 수업 때, 여기 방송 때 얘기했듯이 그 NC소프트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게임을 해봐야 되는 거다 라고 네.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그 필기 문제를 풀었을 때도 전기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면접에서도 분명히 이 전기 관련 상식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짜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면접 준비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필기를 통과해야지 면접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필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필기 성적이 결국에는 면접에서 또 배수로서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기 성적을 최대한 높게 따놓는 거. 지금은 필기에 올인해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필기를 잘 본다 얘기인즉슨 전공 공부도 같이 병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공 영역이 면접에서 물어보는 전공 시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 자격증 1차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공 질문에서 물어보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이 잡히면은 그 영역들에 대해서 기사 1차에서 시험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사실 또 필기에서 공부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좀 면접부터 걱정하지 말고 필기 시험부터 준비를 잘해놔라.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했듯이 면접에서 우리가 전공 시험에서 면접 질문이 들어온다. 필기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1번, 4번, 6번 뭐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말로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은 되게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맨날 그 우리 자격 시험 보느라고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알고는 있지 이거를 구두로 설명해 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이 차이는 대부분의 그 지원자들은 머릿속에 지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아무래도 면접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면접이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면요.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터디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막 왜 지원하셨어요? 뭐 이런 스터디보다는 네. 전공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꼬리 질문이 나오는데 다만 그거를 말로 표현해보는 그래서 말로 설명해주는 그리고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공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지라도 30초를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40초가 넘어가면은 중간에 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30초 안에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볼지에 대한 연습을 같이 병행해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공 관련 지식 질문을 좀 살펴봤고 앞서서 한전 관련한 질문도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일단은 한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것들 아니면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빙출 질문은요.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니?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아무리 사무직으로 지원했다, 아무리 정기직렬로 지원했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실제로 하게 되는 업무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정기직렬로 들어와서 배선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선 업무 담당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들 중에
그 설로 지금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공법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효율성이 높은 공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실제로 꼬리 질문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정말 한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구나가 좀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전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일단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숙지해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해요, 저 직무는 이런 일을 해요 라는 직무기술서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무직들에서 세세분류나 세분류까지 직렬이 나뉘어요. 여기 안에서 법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회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사무직을 들어와가지고 면접 볼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무직 하고 싶습니다, 사무직 계열로 지원했고 사무직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총무를 담당하고 싶다라든지 명확하게 자신의 세분류까지 되어 있는 직무를 어필하는 게 맞고요. 그 직무 관련돼 가지고 한전의 이슈까지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한전의 로열티를 강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이 아까 직무기술서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한전 관련 사업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만 찾아보시는 거는 좀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이상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공사에도 분명히 공개 입찰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장터처럼 한전은 한전 자체에 공개 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공개 입찰을 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한전에서 하고 있던 대표적인 예시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지진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하는 연구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공개 입찰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그거를 전력 손실률을 최소화시키고 시설을 빨리빨리 정비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겠구나. 그럼 정기직렬 같은 경우에, 배선 담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정성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진 관련되어 있는 자연재해 이슈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사람. 내가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전력공사의 로열티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공 지식 또 한전 관련 질문, 이제는 자기소개서 근거로 한 면접 차례인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앞서 숙지를 잘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질문이 보통 나오나요? 일단 아무래도 NCS형 기반이다 보니까 네. 뭐 멀리서 나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을 하는 질문, 예를 들면 경력이나 경험,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 질문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개별, 앞서 말했듯이 한 명이 들어가면은 개별 질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태까지 트렌드가 다대다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대다일 때는 공통 질문을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통 질문 중에 가장 빈출되는 질문은 지원 동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원하셨어요? 라는 항상 질문.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단순히 돈 때문이다, 워라밸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와 한전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항상 준비하고 숙지해 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1분 자기소개나 30초 자기소개는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자기소개서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꼭 준비해 놔라. 이게 공통적으로 빈출되는 질문이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개별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이러한 이력이 있으면 이 이력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자소서에는 썼는데 이력서에는 안 써놨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는 썼는데 이력서에는 왜 안 쓰셨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기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했듯이 꼭 자기 지금 현재 지원했던 지원서 출력해 놓으시고요. 이 지원서를 만약에 면접관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답변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 답변을 했을 때는 이 답변에 대해서 또 뭐가 더 궁금할지를 꼬리 질문처럼 준비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좀 이렇게 뒤틀리지 않고 내 이미지를 아주 온화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본 질문, 추가 질문, 그리고 꼬리 질문 어떤 것이 나오는지 좀 예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살펴본 게 아직 1차 면접.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면접, 종합 네. 면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1차 면접이 대비가 됐고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2차 면접은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면접을 가시면 된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크게 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1차 면접, 그러니까 이 지금 직무 면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실무진 면접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이제 종합 면접은 그냥 임원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 회사들에서 보는 임원 면접이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직무 기반해 가지고는 필기에서도 시험 받고 전공 면접도 받잖아요. 네. 그럼 굳이 이런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대부분 다 인성적인 기반이 된 질문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성적인 질문은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기본 역량과 심층적인 인성 검증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하고 한 15분 정도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뭐 갑자기 그럼 다른 얘기를 물어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 면접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이나 질문들도 충분히 2차 면접에서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 면접을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2차 면접도 잘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떤 질문들이 출제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들이 주로 출제가 됐나요? 일단은 뭐 다들 개별적으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개개별로 면접 질문이 들어오는 예시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냥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를 한번 느껴보는 네. 게 좋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 뭐 본인이 참여하거나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 대처가 곤란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문화 가정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기 이상, 요금,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바로 푸는 편인지 아니면은 진정 후에 푸는 편인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성선설과 선악설 중 어떤 것을 더 믿는지, 어떤 지역에 배치돼도 잘할 자신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전천후로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진짜 같아요. 전천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대비가 이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뭐 내가 기출 질문을 갖고 대비를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들어오고 싶고 환전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지를 꼼꼼히 숙지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운 거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바로 푸는 편인지 아니면 진정 후 푸는 편인지 네. 어떤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부터 네. 할까요? 저는 진정 후에 풀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렵네요. 제가 어렵다.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이렇게 한 번 딱 풀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풀고 가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진정 후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정 후에 풀지 않으면 그것이 제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방향이라는 게 네. 만약에 본인이 속한 조직에 네. 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반성해야겠죠? 라는 식으로 질문이 네. 이제 꼬리 질문 형식으로 꼬리가 들어온다. 계속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 그러네요.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또 이렇게 이스 포인트가 있던 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푼다. 내가 좀 감정적이다. 네. 그럴 수 있죠. 본인 단점을 얘기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든 한전에 들어와서 내가 조직에서 함께 일할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 발생할 리스크까지도 고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직장 동료랑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네. 업무적인 트러블인데 그냥 이 단순히 트러블이 싫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업무에 대한 트러블, 이 발생한 문제점은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나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기 싫으니까 네. 그냥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 사실은 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맞아서 우리 조직에는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네. 내가 좀 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감정적이어서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이다.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약간 대답을 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 상황 질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외와 변수, 원칙과 기준과 그리고 예외 사항을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야지 꼬리 질문에서 방금처럼 그러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게요. 있지 않을 네.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쏙쏙 또 와닿네요. 다른 질문 하나. 한번
미정 아나운서께. 네, 쉬운 걸로. 네. 쉬운 걸로 쉽지만 조금은 그래도 어려운. 퀄리티 높은 거 예. 다문화 가정 민원인이 왔을 아, 경우에 어려워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게 사무직할 때 들어왔던 질문이고 민원 이제 네. 응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한테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뭐 다문화 가정 민원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어떤 제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제 얘기를 알아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다고 진짜. 생각해요. 저도 네, 아. 아니 미정 아나운서가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 합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합격. 네. 그렇구나. 일단은 굉장히 괜찮아요. 좋은 네.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오. 이 사람은 고객들을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우리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만 그냥 응대를 하겠다가 일단 자기만의 기준이 인 거잖아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고객이 누구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고객이 누구라고 덜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아까 나연 아나운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다문화 가정의 전제 조건은 이 한국어를 잘 의사소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에 네.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숙지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미흡하게 전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자료를 좀 더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치된 지역의 다문화 가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숙지하는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랬을 때 비로소 기준과 더 명확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강점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임원들은 이 친구는 들어가서 정말 일을 잘하겠구나라는 판단 능력이 하나의 기준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긴장을 한 티가 많이 나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데 미정 아나운서는 뭔가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응대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응대할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저도 막상 면접장 가면 진짜 네. 엄청 떠는 스타일이어서 진짜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로를 받으면서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네. 조언 한마디 들어볼 텐데 이 한전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쌤? 일단은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그냥 필기 준비 올인하세요. 필기 준비 올인해라. 면접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왜냐면은 네. 필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이 전공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잘 풀리면은 긴장이 풀려서 면접도 잘 봐요. 대부분이. 근데 전공 지식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는 말렸다는 생각 때문에 면접도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준비를 철저히 해놓자라는 거를 가장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뭐 이제 아나운서 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도 긴장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면접에서 떠는 거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충분히 떨려요. 저도 면접 가면 떨립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긴장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장하는 거, 떠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필기 시험을 조금 못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면접도 약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네. 좋겠죠. 네. 그래서 면접에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면접에서 고득점을 했으면 아무래도 필기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네. 그걸 합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배수가 직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필기를 잘 봤다 하더라도 면접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 네. 그 친구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전형마다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